또 세게 돌아가고 있는 게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뉴스가 그냥 연일 아주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저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전한길 씨가 귀국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하면은 장동혁을 버릴 것이다. 한동훈은 배신자의 대명사다. 난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그런 상태가 발생하면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장동혁 대표는 황교안처럼 될 것이다. 나는 그 판에 안 들어가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거.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연대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다시 한번 선을 긋겠다는 의미로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부터 사실 좀 어려워질 거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일 때부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과는 확연히 선을 그어야 된다. 자꾸 이게 수렁 속에 빠져든다는 취지로 항상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본인은 뭐 밤을 세워서라도 반박해줄 용의가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확인이 되지 않은 음모론에 대해서 자꾸 거기에 매달리면 네. 보수의 역량이라고 하는 게 잘못 소진될 수 있으니까 집중할 것 집중하자라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실 아주 명백하게 선을 긋는다라는 인상을 못 받고 있거든요. 특히 전한길 씨 같은 경우도 여전히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믿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가 세게 선을 긋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이 걸어왔던 그 길과 결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닐까 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런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단식 현장에 가가지고 네. 이제 특검 공조에 대해서 지휘관이 돼달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잖아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던 공천 비리 의혹과 그다음에 통일고 관련 전재수 의원까지 포함된 그 두 가지 쌍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제 같이 공조를 하자 여기까지는 합의가 된 것처럼 맞아요. 보였어요. 그게 이제 선거연대로 발전하는 여부는 또 별도 문제고. 맞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선을 그었어요. 어디에다가 선을 그은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선거 연대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긋는 거고 예.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단식의 출구 전략으로 갑자기 쓰여졌다는 것. 그건 사실 개혁신당과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도 안 됐고 양해도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네. 저희는 막 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놓고 앞으로 이 쌍특검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오신 건데 저희는 공조하겠다고 열심히 용기 있게 손들었는데 저렇게 끝나버리니까 저희는 왜 우리가 용기 있게 손을 들고 공조를 한 거지? 저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건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끝나더라도 나 이준석 손을 맞잡고 단식을 끝내야지. 왜 엉뚱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손을 잡고 끝내느냐. 그러니까 그것 가령 근데 이준석 대표는 박근혜 키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네. 어쨌든 쌍특검에 대해서 이렇다 할 진전의 성과물들이 나와야 네. 뭐 단식을 끝내든 공조를 끝내든 할 텐데 그 끄트머리가 되게 흐지부지. 일반 그 이제 국민 정서상 이렇게 느낌으로는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아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감옥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불편한 감정이 생긴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굳이 그게 생각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예. 결국 우리의 목적은 민주당의 공천 비리를 정확하게 파헤치기 위한 특검의 관철이었는데. 특검을 포기하겠다는 말은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오면서 거기에서 국민의힘이 뭔가 스스로 만족해야 한다는 그 인상을 받았고 네. 그러면 특검 공조에 대한 목적이 사실 사라지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선을 분명하게 긋듯이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그것 말고 다른 어떤 전략적인 그런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특검이에요. 저희는 특검이다? 네, 결국 특검입니다.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사실 어차피 경찰의 지지부진한 그 수사를 방관하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네. 한번 물었으면 끝까지 놓지 말고 관철을 시켜야 되는 건데. 가령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여러 이제 당 요직의 인사를 하면서 이른바 그 친윤계 인사들이라고 할까? 가령 뭐 이 개혁적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아니고 가령 윤 어게인의 약간 동조하는 듯한 인사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그런 일련의 인사들을 보고 이렇다면은 나 또한 거기에 이제 손을 이렇게 맞잡았을 경우에 나 또한 이런 말을 했어요. 라이벌로 여겨지는 사람 나중에 보니까 다 내치더라. 내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잘 알고 있는 곳에 내가 왜 들어갔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뭔가를 정치 공학적으로 판단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내부용 단식이라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네. 저희는 부인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오면서
더 내부용 단식이라는 명분을 강화해주는 꼴이 된 거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동조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저희는 어쨌든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쌍특검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렵게 국민의힘의 손을 잡았는데 네. 의도치 않은 출구 전략과 의도치 않은 결과물이 나오니까 네. 저희는 여기서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선을 안 긋고 네. 그게 맞다라고 동조를 해버리면 국민의힘의 이 내부 사정에 대해서 장동혁 지도부에게 힘을 얹어주는 꼴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다른 당이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정치공학적 개선보다는 아닌 건 아닌 거다. 맞는 건 맞는 거다라고 그렇게 구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워딩이 이런 게 있어요. 제명을 그러니까 한동훈 제명이죠. 한동훈 제명을 밀어붙여 한동훈이 잠잠해지면 보수 우파가 결집해서 이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제명을 막아서 민주화가 된다. 그것도 말이 안 된다. 그다음에 아마 지금 한동훈은 분노기일 것이다. 뭐 이렇게 짐작을 했고 또 하나 이제 보수의 위기라고 지금 국힘의 위기라고 얘기 많이 나오니까 선거는 51%까지 잡고 거기서 더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 일단 51%까지 보수가 가려면 무조건 버려야 할 게 부정선거론과 박정희 환상 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정희요? 박정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자, 박정희 환상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네. 아 이건 또 무슨 뜻이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네. 부정선거 음모론 거기까지는 저도 이제 이해를 하는 대목이 네, 있어요. 네.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런 말을 써요.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것이 선거를 이기든 지든 그거와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맞아요. 어젠다 설정을 못해서 지게 되는 것이지 네. 한동훈 제명권과 관련해서 이기고 지는 게 결정나는 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그건 그럴 수도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박정희 환상 그 얘기는 아마 이제 그 당원 당규의 산업화 반공산주의 이것을 넣겠다고 하는 것을 겨냥한 그런 그렇군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 전체를 이제 그 좀 뭐랄까 우경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인식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네. 저는 그런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하고 성장시켰던 그런 자랑스러운 유산을 지켜나가고 그것을 한 것은 보수의 당연한 저는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준석 대표께서 그 단식이 끝나는 방법을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생뚱맞게 느껴졌어요. 다른 당 대표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목숨 걸고 한 건데 네. 사실 그때 상황으로 돌이켜 보면은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는 그런 위기감들이 많았었고 네. 근데 어쨌건 우리 보수 진영에서의 어떤 그 어른이 와서 그것을 이제 멈춘 건데 네.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한 훈수두듯이 하는 것이 그게 과연 큰 공감대가 있겠는가? 그럼 진짜 이준석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뭐 청와대로 옮겨서 청와대 앞에서 했으면은 와서 대통령이나 누가 와서 특검을 받았을까? 저는 그것도 사실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의아하게 느껴졌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판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합당은 안 한다.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요. 예. 지방선거 전에 선거연대를 닫아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선거연대는 할 의용이가 저는 있다고 보고 네. 그렇지만 그 안에 그 당하고 같이 지방선거 전에 합당하진 않겠어. 그러면 또 공천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그런 마음이 여기 이제 반영돼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10시부터 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전한길 씨가 어제 와가지고 막 이제 공항에서 막 지지자들한테 막 얘기하는 그걸 보면서 네. 제 느낌은 그렇더라고요. 그 열광 또는 환호 이런 게 네. 김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전부 다. 네. 한 그렇- 2,300명쯤 모였었다고 네. 이제 보도는 그렇게 돼 그렇습니다. 있더군요. 그리고 이제 막 윤석열이냐 한동훈이냐 선택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환호성이 크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제 느낌에. 네. 왜 그럴까? 김을 뺐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 그 강경 보수들의 요구의 최대치 마지막 그 도달점이 뭐냐? 그게 한동훈 제명입니다. 네. 근데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압력이 팍 낮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군요. 예, 그러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는 취임 이래 계속 오른쪽 우클릭 행보를 해봤는데 네. 갈 때까지 저는 갔다고 보고 이제 거기까지 갔으니까 최대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왼쪽으로 그 가운데 쪽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예측을 했는데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을 보고 저는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갈 것 같다. 왜냐면 오늘의 주로 정책 얘기들이 많았고
오늘 미래에 대한 얘기도 저도 많았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네. 상당히 공들여 만든 그런 연설문이었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쟁이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부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쫙 이제 쭉 이렇게 살펴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 비판적인 생각도 얘기를 하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든지 가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제1야당 대표로서 굉장히 꼼꼼하게 짚어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정책이 한 그 뒤에 한 3분의 1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네. 일본이 이제 노력하는 사람이 그 존중받는 사회 만들겠다라는 네. 거기 이제 기업들 활력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게 하겠다 이런 게 이제 1번이고 네. 그다음에 2번이 이제 청년입니다. 청년들에 대한 정책. 3번이 AI, 4번이 인구 뭐 이런 순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로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저는 이제 그런 선언이라고 느껴졌고 네. 뭐 전환길, 뭐 고성국 이렇게 뭐 손잡고 뭐 자유통일당도 같이 연대하고 저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개혁신당과 연대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래서 그걸로 선거를 치르겠다. 지방선거 져도 된다. 나이가 당권 유지한다. 그 얘기는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고요.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지방선거 지면 저는 장동혁 대표는 끝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장동혁 대표도 이겨야 됩니다. 이 선거에. 어떻게 해야 이긴다고 판단이 되고 어떻게 하면 지는 게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도 예. 윤호개인 가지고 지방선거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가령 저는 예를 들어서 봐요. 광역단체장 17곳 중에 네. 몇 곳 이기면 이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서울 이겨야 되고요. 서울 이겨야 되고. 네, 경기는 이기든지 선전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충청권에서도 네. 적어도 한두 군데,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강원 이런 데는 지켜야 되잖아요. 아, 예. 그 정도는 돼야지 되는 거죠. 근데 그 오늘 장동혁 대표의 대표 이제 교섭단체 연설 중에서 저는 제가 만약 편집자라면 일면 톱으로 뽑고 싶은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 같이 합시다. 하고 더불어민주당에 탁 공을 던지더라고요. 아,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건 또 어떤 그 배경이 있는 건지. 공세적인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근데 세종시 이전 이건 매우 민감할 수 있고 뜨거운 감자로 변할 수가 있는 사안이잖아요. 국회요? 예, 아니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자 이거.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자라고 하면 국민들의 찬성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아, 예. 특히 국회는 그렇고 네. 청와대는 사실 이제 그거를 청와대를 억지로 다시 국민들한테 돌려준 거를 빼앗아서 다시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거 세종으로 옮기자 이건 저는 새로운 어젠다가 될 수 있고 네. 충분히 논의할 만한 공세적으로 치고 나갈 만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카드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톱뉴스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 이 대목이 가장 인상적인데요. 아, 그것도 톱감이네요. 네. 왜냐하면 대개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거는 진보의 주장입니다. 그랬죠, 좌파의 지금까지. 주장이고. 네. 그리고 이제 보수 쪽에서는 계속 왜 교실로 정치를 끌어들이느냐. 학생은 순진무구하게 순결하게 그렇지. 남겨둬야 된다. 이게 여태까지 저 입장이었는데 정말로 장동혁 대표가 보수당의 대표로는 정말로 특이하게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얘기하면서 처음 들어봐요. 이유를 댔습니다. 한국 청소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네. 지금 현재 그런가 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도 납부를 합니다. 네.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의 염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실은 정치의 중립지대로 놔두되 학생들은 개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게 하겠다 이제 이런 전략인 거죠. 16세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1학년 정도 되는 1학년 것 같아요. 정도. 네, 아,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획기적인 이렇게 얘기를 제안이에요. 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60, 70대의 보수의 궤를 이어받을 사람은 결국은 20대 남성들밖에 없다라는 판단에서 나온 아니, 거죠. 요즘 고삐리들이 네. 굉장히 보수 원칙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보면은 네. 우리 조카들이나 고등학생들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종의 지금 장동혁 대표는 보수의 세대포 이론을 지금 얘기를 달성을 하고 싶어서 세대 선거에- 포이로는 이준석 대표의 전가의 보도 같은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인 전 대책이라고 보는 게 지금 10대가 상당히 보수화가 많이 됐어요. 맞습니다. 네.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보수라는 그 가치에 동조한 것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져 왔었던 그 민주시민 교육이라든지 교실 안에서 사실상 민주 진영의 이런저런 논리를 주입하려는 시도들이 상당히 많았고 네. 그 교육감 대책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마찬가지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 내지는 어쨌든 16세 정도 되면은 자기 판단이 가능한 나이일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감을 사면서 이게 옳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보수화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장동혁 대표가 알기에 그러면 10대에 투표권을 줘서 부족한 표수를 좀 벌충하자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 목적도 있을 거고요. 네. 민주당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절대 안 받습니다. 아, 절대 안 받습니까? 근데 우리 조교- 이게 네, 네. 공수가 뒤바뀌는 왜냐하면 아젠다를 가진 것 10대 같아요. 지금 막 조국 재밌다. 대표도 그렇고 10대, 20대가 막 극우화됐다라고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보수화된 것과 극우화된 것은 다른데 네. 근데 본인들이 막 주입식으로 했었던 그 논란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극우화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10대에게 투표권을 주면 본인들에게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절대 받지 않을 거예요. 개혁신당은 네. 어떻습니까? 저희는 좀 그러니까 아직 뭐 당 지도부에서 입장을 낸 것은 아니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조국당은 어떻게 나올까요? 반대할 것 같습니다. 반대할 반대할 것 당장 같아요. 지난 직전 게시물에 조국 대표가 10대 극우화, 20대 극우화 게시물이 맞아, 그런 얘기 한번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지금도 예. 아마 어저께인가 또 올렸어요. 어느 대학 교수 인용해가면서 그런 네. 해가지고 이제 방송에서 한 적 많이 있어요. 절대 뭐 반대할 유시민 씨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그랬었나요? 남자들이 뭐 엄청 무식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유 아, 말이었고 맞아요. 남성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었는데 네. 이게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 지금 10대, 20대 특히 남성들의 뇌 의식 구조가 굉장히 썩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야. 거예요. 썩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을 싫어하고 보수적 성향을 띠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요 판세를 읽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선거 연령을 오히려 하향시켜 갖고 네. 우리 그러니까 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제 지지 파이프라인, 세력을. 네, 지지 세력을 만들어내겠다, 야, 정치 창출해내겠다. 지형도가 묘하게 꿈틀거릴 가능성이 있네. 네. 그러니까 저는 보수화라는 용어도 사실 그 적확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네. 멀쩡하게 제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젊은 맞아요. 친구들은 근데 제정신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좌파 정책, 민주당 정책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 사람들은 선진국계에서 자라난 아이들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제정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그게 극우화됐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민주진영이라고 표현하신 것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민주진영이 무슨 민주진영입니까? 반민주적인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그래서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16살, 17살 투표권 주자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이 받을 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네. 이 16살, 17살들이 이제 이 뉴스를 듣게 될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2028년 국회의원 선거는 하게 되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2030년에 대통령 선거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때 우리한테 일찌감치 손을 내밀었던 당이 어느 당? 그럼요. 이거 기억하게 되면은 야 장동혁 대표한테 그 신모 원료가 있었구나. 네. 그렇죠. 이번에 될 리는 없는 거죠. 네. 국회에서. 그렇지만 저는 이게 진짜 제 기억에 몇 달 만에 우리 당이 이슈를 선점한 사건이에요. 그렇네요. 맨날 국민의힘은 싸운다, 뭐 제명한다, 네. 뭐 멱살 잡다 이런 얘기만 나오다가 네. 처음으로 이슈를 선점해서 이걸 끌고 갔다라는 점에서 이게 네. 꼭 이번에 되지 않더라도 네. 저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전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항상 보수는 이런 정치 투표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 늘 굉장히 그야말로 보수적이고 아이들은 안 돼, 뭐 이런 식의 입장을 취했다라면 지금 인구 구성비와 더불어서 인구 구성비 속에서의 정책 성향이 바뀌는 거를 정확히 간파해내고 네. 이거를 정말 먼저 아젠다를 던졌다는 점에서 저는 요거 굉장히 재밌는 이슈로 지금 굴러갈 근데 이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네. 교실이 정치판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우려스럽기도 하고 네. 또 워낙 그 교육 구조라고 하는 게 전교조 출신의 교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투표권을 주면은 그 전교조 성향의 선생들 내지는 교직원들과 네. 어떤 충돌이 빚어질 것인가 네. 거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깊게 좀 고민해야 근데 될수 맞습니다. 교실의 정치화가 이미 굉장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교조, 지금 전교조가 좀 쪼그라들고 또 다른 이제 노조가 있는데 네. 그 노조들의 성향이 대체로 전교조랑 또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수 쪽의 그 목소리들은 거의 그 교사들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거의 반영이 안, 교과서도 편향된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균형 잡히게 우리 자라난 학생들이 양쪽 얘기 좀 더 듣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교실의 정치와 경계하는 것은 저쪽 사람들의 논리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반대로 진짜 교실의 정치화는 너무나 많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 문화 시설에서의 그 좌파화도 너무나 많이 진전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은 동네 도서관이나 뭐 서울 도서관 이런 데 한번 가서 책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서 특히 인물 평전란을 보시면은요. 정말로 아 이런 사람도 위인전을 냈어 뭐 평전을 냈어 하는 사람들이 좌파 인맥 굉장히 많고요. 정말 우파는 찾기도 힘들어요. 몇 건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교실에서도 학교에서도 정말 은연중에 너무나 많이 배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선거권을 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는 분들은 아니 이미 교실은 좌파화된 그 교사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좌파의식이 없어도 이미 그것이 학교의 볼트값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바로잡으려면 이런 뭐 장동혁 대표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좌우 그다음에 시민단체 뭐 여러 군데를 넣어서 학교의 중립성 오히려 학교의 중립성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우파적이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참 재미있네요. 네. 하여튼 이런 아젠다를 민주당이 냈을 것 같은데 16 선거 연령 16세로 하향한다 하면은 네. 누가 냈는지 맞춰보시오 하면은 1 민주당 이렇게 찍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 16세, 17세들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어요. 우리 아이돌들, 뭐 문화 예술 등등해서 전 세계가 다 매혹되고 있는데 이렇게 단군일의 최고의 우수한 세대들한테 투표권 좀 줍시다 좀. 좀 하게 합시다 좀. 이 잠깐 국민의힘으로 또 돌아오고 나면은 조정훈 인재위원장 영입한 것도 또 조정훈 위원장을 보면은 이제 뭐 일단 우리는 대개 이제 사람의 내면이 아니라 포장지로 판단을 하니까 뭐 그렇게 강성으로 보이지 않고 그렇죠. 네, 중도로 보이고 이래서 그냥 중도적인 뭐 스탠스로 당 대표가 좀 회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장동혁 대표가 회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조정훈이 장동혁의 명을 받아서 엄청나게 이제 여기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관련자신가요? 근데 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 너무 이쪽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네. 이쪽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그냥 이 정도야 이렇게 이제 보는 그 시각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장동혁 대표하고 이 조정훈 위원장이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하명을 해가지고 내 수족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계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장 대표 체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중립적인 사람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친한계나 이쪽에서 봤을 때는 범장동혁, 범윤, 범주류 뭐 이렇게 이제 그 보는 거죠. 근데 조정훈 위원장이 이제 영입위원회를 했었거든요. 지난 총선 때. 네. 그때 이철규 이제 영입위원장이고 조정훈 위원 그다음에 이제 뭐 박은식 위원 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도 이제 그 고려한 것 같고 네네. 그런 인선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친한의 눈으로 보기엔 법륜에 속하지만 네네. 뭐 그렇게 볼 수는 있나 없나. 이 언론들은 친윤이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선거 백서를 만드는 작업을 네. 또 총괄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우리가 조정훈 그래 인재영입위원장 할만하지 하는 거는 그런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정치인이다. 이제 그래서 그런데 지금 먼저 평가를 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이제 인재영입 제 1호를 보면은 어떤 방향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눈치챌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 결과를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조정훈 의원이 그 대정부 질문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상임위 질의에서도
무리하지 않고 가장 합리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의원 중에 한 명이라서 네. 이른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쇼츠로 가장 많이 도는 의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젊은 사람들한테 많은 호응감과 효능감도 가지고 있는 네. 의원이라서 네. 친윤, 범윤, 친한, 반한과 관련된 정치적 어떤 공학 구조에 따른 임명이 아니라 지금 의정 활동을 통해서 여러 국민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거 하나만은 보고 인재 영입위원장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정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정치적 개파 색을 띈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이 전문성을 띈 그 관련된 인재들을 좀 데리고 오라는 네. 장동혁 대표의 선거 대비 어떤 전략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한겨레 신문이 장동혁이 한동훈 계도 속가내나 하면서 이제 쓴 기사에 보면 네. 이 인재 영입을 통해서 친한계 이번 지방선거 후보들을 다 떨어뜨리려는 이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건데 그렇죠. 그건 좀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다고 보여지는 게 사실 이번 그 뭐 광역단체장이나 자치 기초단체장 후보들 중에 친한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들, 수도권은 워낙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뺄 수가 없어요. 빼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곳들이나 마땅한 후보가 없는 곳들의 기초단체장 후보나 이런 사람들을 영입해오는 결국 이제 그런 역할을 할 텐데 그런 걸 가지고서 친한계를 이거 속아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갖다 붙이는 얘기 같다. 저거는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네, 네. 지금 그 현재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이 그 구조 자체가 이제 한동훈 대표 시절에 그게 이제 지금 인적 구성이 완성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친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부 보도가 뭐가 나오고 있냐면 장동혁 대표가 만약 지금의 당협위원장들이 장동혁 대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이제 비판적으로 나오면 당협위원장 교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건 사실 이제 인재영입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고 네. 조직 강화 특위에서 해야 되는 건데 네. 서울의 당협위원장이 44명이거든요. 네.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 제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20몇 명 그게 21명이었습니다. 아, 네. 근데 거기에는 그 친한계뿐만이 아니라 네. 좀 그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오세훈 시장과 좀 가까운 분들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다 포함된 게 21명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순수 친한계다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당협위원장은 글쎄요. 제가 볼 때 뭐 10명 안 뭐 이쪽 저쪽일까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는 훌륭하게 지금 잘 당협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을 친한계라고 잘라낸다? 지금 그럴 수 있을까? 큰일 저는 나죠. 그 얘기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 이슈는 그거잖아요. 결국 장동혁과 오세훈이 어느 정도로 싸울 건가. 결국 오세훈은 나중에 국민의힘 잠바를 입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게 되나.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게 예. 이른바 그 이제 표현을 독자 노선이라는 말을 썼던데 네. 탈당이라는 말까지는 안 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네. 장동혁 대표의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 의사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하고 그렇죠.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는 말까지 썼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넥스트 스텝은 뭐냐? 그건 이제 탈당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탈당을 하게 되면은 누가 나가느냐? 그때 이제 나오는 말이 뭐 안철수다, 나경원. 그다음에 윤희숙이다, 뭐 나경원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뭔가 걸고 질렸다가 실패한 경험, 트라우마가 있어요. 주민투표의 형식이었지만 네. 그래서 탈당까지는 절대 안 할 것이다. 네. 그러면 탈당도 안 하고 장동혁 대표에 반대한다면 그 뭐가 있냐 가운데에서 선택한 말이 독자 노선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의 어떤 지원하고는 무관하게 스스로 자력으로 뭔가 선거를 치러내겠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보도였는데 저는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선거가 되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고 서울시장이 막강한 자리 같지만 실제로 거기에 조직을 잘못 동원했다가는 선거법 위반으로 정말 큰일 나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현직 시장이라는 점이 그 어떤 뭐 조직 동원력 이런 데 있어서 정말로 리스크가 있으면 있었지 그렇게 동원할 수 있는 것도 별로 많지 않은데 이게 법으로 굉장히 많이 째려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 심지어 이런 말까지 있어요. 일부 보도입니다만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6.3 지방선거에서 큰 변화가 오면 그 이후에 당권 도전을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 거의 없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떠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오세훈 시장의 지금 저런 그 강공은 장 대표한테 경고라고 생각해. 경고. 지금부터 더 글로 가면 안 돼. 이제부터 이쪽으로 가야지. 정말 그러면은 나 좀 다른 생각할 수도 있어. 이런 일종의 이제 경고 카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최악된 선 긋고 독자 선거 일각 뭐 이 중앙일보 기사 이거 제가 읽어봤는데 기사가 좀 약하더라고요. 이 소스가 뭐 어떤 중진 의원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진 의원이 오세훈 시장과 친한 중진 의원이 아닌지 뭐 그냥 한 중진 의원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 독자 선거 이거는 일각에서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일각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그냥 이 호사가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지금에 그냥 흘러가는 얘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오세훈 시장이 빨간색 잠바, 즉 국민의힘 잠바를 안 입고 뛸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제가 전부터 한 2달 전부터 들으셨어요?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둘 사이에 장동혁과 오세훈 사이의 어떤 의심과 불화가 이게 지금 뭐 딱히 한동훈 사태만으로 촉발된 것도 아니고 그 전부터 상당히 서로에 관해서 의심하는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느낌은 사실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은 있는데 네. 과연 다른 후보를 내세우려고 할 수 누가- 있다라는 의심을 할 수 있겠죠. 네. 오세훈 시장 네. 입장에서는 그런 의심은 경선에서 하겠지만 나를 떨어뜨리려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오세훈 거고. 시장이 네. 6월 3일 지방선거에 가령 빨간 잠바를 입지 않고 하얀 잠바를 입는다든지 네. 선거 치러낼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가능성이죠. 그게 그리고 당선 가능성에 만약 그렇게 할 경우 얼마나 접근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거의 무망한 일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 될 텐데 그럴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죠.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빨간 잠바를 입지 않고 흰 잠바를 입고 하려면 본인 인기가 현재 지금 뭐 정원호 성동구청장이랑 여론조사를 했는데 오세훈 48, 뭐 정원호 32 이 정도가 나오면은 이제 나는 그딴 거 필요 없어라고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숫자로는 근데 네. 재작년 그 총선 때도 왜 마지막에 하얀 잠바 입은 분들이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수도권에. 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정말 장동혁 대표가 만에 하나 진짜 자유통일당하고도 선거연대 한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하고는 안 한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우클릭한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런 최악의 경우에는 하얀 잠바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치적 실익이 과연 있을까? 왜냐하면은 그 하얀 잠바를 가령 입게 될 경우에 그때는 뭐 선거가 필패의 길로 간다는 게 이제 눈에 보일 텐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가령 그르친 다음에 민주당의 서울시장 자리 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무소속 출마는 전혀 뭐 고려되고 있지 않은 그렇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분들 몇 분을 알고 있는데 네. 아예 전혀 가능성이 0입니다. 0. 그렇죠. 다만 이제 장동혁 디스카운트라고 표현하면서까지 그렇게 비판했던 것은 진짜 한동훈 대표를 제명 징계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최고위 지도부에서 뭐 당원 당규에도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던데 징계 수위를 낮추면 낮췄지 진짜 제명 조치를 할 줄 몰랐고 이게 어쨌든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판단하니까 국회의원들은 지금 총선이지만 어쨌든 단체장은 당장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누구보다 민심을 가장 가까이 들을 겁니다. 네. 그럼 보수에서도 표가 갈려버리면 보수마저 하나 똘똘 뭉치지 못하고 보수에서 표를 딱 온전하게 받지 못하면 당연히 서울시장 선거는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장동혁 지도부의 저 기조와 나는 동의하지 않고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라는 그 정부적 판단에 의해서 저렇게 비판하는 거지 저게 뭔가 탈당 내지는 맞습니다. 독자 노선으로 고려해가지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한테 어떤 정치력을 좀 보고 싶었던 대목이 한 번 있었는데 그냐면 이제 제명이 있기 직전에 그러니까 장동혁과 한동훈을 어떻게든 한 자리에 만나게 할 수 있는 설득의 힘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말은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 막상 그러니까 양쪽 사람들에게 영화 대부에서 나온 표현대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해서 두 사람과 가운데 오세훈이 앉고 양쪽을 모아서 뭔가 보수의 모든 지지자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세 사람이 앉는 장면의 사진 한 장 그 결국 못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면은 장동혁과 한동훈이 워낙 질 낮은 사람이어서 정치적으로 이건 상종이 안 돼 그랬을까요? 아니면 오세훈 서울시장 본인의 정치력은 어디로 간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때 만약 오세훈 시장이 거기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크죠.
그럼 엄청 갑자기 크죠. 지금 갑자기 국면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놓쳤네요. 아무튼 중요한 이게 또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고. 선배 전화 좀 해주시지 네, 그러셨어요.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